퇴근길 내리는 봄비는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9시 반. 오늘도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었다. 은서의 잠든 얼굴이 떠올랐다. 또 자기 전에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겠지. 현관문을 열자 어둠만이 나를 반겼다. 거실 소파에 지연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은 저녁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여보, 일어나. 소파에서 자면 감기 걸려. 지연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다. 몇 시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다. 9반이야. 회의가 길어져서. 변명처럼 던진 내 말에 지연은 대꾸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는 소리만이 침묵을 채웠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가 이어졌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사이에 이 무거운 정적이 자리 잡은 건. 식탁에 앉자 지연이 말없이 음식을 내밀었다.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밥을 몇 숟가락 뜨다 은서 이야기를 꺼냈다. 은서는 잤어? 10시간 전에 선생님이 피아노 콩쿠르 나가보자고 제안하셨대. 내 눈이 번쩍 떠졌다. 정말? 우리 은서가? 지연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응, 레슨비가 2배로 올라가는데 괜찮을까? 돈 얘기에 자동으로 계산기가 돌아갔다. 이번 달 카드값, 부모님 병원비, 다음 달 연차 때 가려던 가족여행. 그래도 은서를 위해서라면 그래, 해보자. 어차피 요즘 야근 수당 좀 나오니까. 지연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그래서 더 늦게 들어온다는 거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묵묵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은서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가지런히 모은 손을 베개 옆에 둔 채 잠든 딸의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다.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자랐을까? 이제 곧 사춘기가 시작될 텐데 아빠로서 얼마나 함께 해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침실로 돌아오니 지연은 이미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옆에 누웠지만 그녀의 등은 여전히 내게 돌려진 채였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무뎌진 건. 결혼 초에는 서로 마주보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지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오늘 은서 학원차 시간이 바뀌었어. 서류 좀 써야 해서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학원차? 우리 은서 학원차 타고 다니는지도 몰랐네. 지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1달 전부터 내가 말했었는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딸의 생활에 이렇게 무지했다니.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일주일 후 퇴근길에 우연히 반 시간 일찍 나올 수 있었다. 은서에게 깜짝 선물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낯선 미니밴이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드림 예체능 학원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다. 그때 지연이 은서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차에서 내리려는데 학원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활짝 웃으며 지연에게 말을 건네는 그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웃음. 은서는 이미 현관으로 들어갔지만 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대화를 이어갔다. 순간 그 남자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며 뭔가를 건넸다. 수줍은 미소로 받아드는 지연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왔다. 내가 잘 모르는 내 아내의 표정이었다. 활기차고 생기 있고 수줍음이 묻어나는 언제부터 내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 그날 밤 지연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어봤다. 아, 은서 학원차 기사님. 성재 씨라고. 대학생이래. 학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착한 청년이더라고.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지연의 말투에 의심은 잠시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자꾸만 지연의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평일 저녁마다 더 신경 써서 화장하는 모습, 오랫동안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는 날들,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 어느 순간부터 지연의 카드 명세서에 드림 카페라는 결제 내역이 일주일에 2~3번씩 찍히기 시작했다. 학원 근처 카페라고 했다. 왜 하필 은서가 학원에 있는 그 시간에 카페에 있는 건지 그 의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출근길, 자동차 사이드미러로 학원차가 우리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운전석에 앉은 청년의 옆모습은 화창한 봄날처럼 밝고 가벼워 보였다. 내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그가 가져가는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의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사로 향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겠다. 오전은 빨래와 청소, 오후는 장 보기와 저녁 준비, 그렇게 매일이 흘러갔다. 준호와의 결혼 13년 차.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대화는 은서 학원비와 식재료 값으로만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연 씨, 오늘도 이곳에서 기다리세요? 학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를 향해 성재가 환하게 웃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는 선글라스를 쓴 채 경쾌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26의 젊음이 눈부셨다. 네. 은서가 오늘은 레슨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왕 기다리시는 거 저랑 커피 한 잔 어때요? 여기 바로 앞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 전공생이라는 그와 나눈 대화는 신선했다. 늘 들어오기만 하던 내 이야기를 누군가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오랜만이었다. 지연 씨는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옷 취향도 좋으시고. 그의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준호에게서 이런 말을 듣지 못한 게.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대화였다. 그저 은서의 피아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는 내 이야기로 옮겨갔다. 이모 같아서 편해요. 요즘 엄마랑도 이렇게 대화 못해서. 이모라는 말에 처음엔 서운했지만 곧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풀려버렸다. 그 순간부터였을까. 내가 조금씩 브레이크를 놓기 시작한 건.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 씨는 정말 괜찮은 아줌마세요. 그 말이 꼭 넌 아직 매력적인 여자야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거울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내 눈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출근하면서 저녁에 또 늦을 것 같아라는 말만 남긴 채 현관문을 닫았다. 카페에서 성재를 다시 만났다. 그는 오늘따라 피곤해 보였다. 많이 지쳐 보이네요. 내 말에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학비가 너무 비싸서 이 아르바이트 외에도 2개 더 하거든요. 가슴이 저렸다.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계산할 때 몰래 내 카드로 계산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그도 내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지연 씨, 다음에 꼭 제가 살게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산은 내가 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심까지. 그러다 어느 날 성재의 차에 기름이 떨어져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 생활비에서 조금 빼서 주유비를 채워주기도 했다.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는 그를 보며 괜찮다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다. 이런 감각을 마지막으로 느낀 게 언제였을까? 준호와의 첫 데이트 때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저 어린 청년을 돕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눈빛이, 표정이, 걸음걸이가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생기가 느껴졌다. 준호는 여전히 내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다른 사람처럼 변한 내 모습을, 새로 산 원피스를, 달라진 향수를, 그저 회사에서 힘들었어 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성재에게서 처음으로 문자가 왔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지연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단순한 감사의 문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다음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지연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상하게 느껴지실까봐 말 못했는데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쓰고 지우기를, 다시 쓰고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결국 보낸 답장은 단 한 줄이었다. 나도 기분 좋았어요. 그 짧은 답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줄은 몰랐다. 다음 날부터 성재와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 단순히 카페에서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맞추기 시작했다. 은서의 피아노 레슨 시간은 내게 자유를 주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연주하는 작은 공연이 있어서 망설임도 잠시 곧바로 수락했다.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준호에게 말하는 순간 그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어디 가는데? 대학 동창 모임이야. 벌써 3번이나 빠져서 이번엔 꼭 가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 너무 쉽게 흘러나왔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어쩌면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토요일 오후 대학 소극장에서 열린 성재의 공연을 보며 가슴이 뛰었다. 그의 피아노 연주는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다. 공연이 끝나고 그가 내게 다가왔다. 어땠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처음으로 서로를 지연 씨, 성재 씨가 아닌 누나, 성재야로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 사이 경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공연장을 나와 조용한 바에 들어갔다. 와인 한 잔에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준호 씨는 너무 바빠서. 성재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누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나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의 말에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나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금지된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술에 취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그리고 택시가 신호에 멈춘 순간 그의 입술이 내 볼에 살짝 닿았다. 누나, 미안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짧은 키스였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이건 분명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은서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가족의 모습이 내 눈에 낯설게 느껴졌다. 한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핸드폰 진동과 함께 온 성재의 메시지가 그 감정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누나 덕분에. 브레이크가 완전히 풀려버린 내 감정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퇴근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은행 앱을 열었다. 그간 미뤄두었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야 했다. 요즘 생활비가 자꾸 모자란다는 지연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화면을 내리다 멈칫했다. 드림 카페라는 가게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번, 거의 같은 시간대. 평일 오후 4시경, 은서의 학원 시간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늘 그렇듯 조용했다. 은서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지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신경 쓴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새로 산 원피스에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오늘은 일찍 왔네? 지연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회의가 취소됐어. 은서 숙제는 잘하고 있어? 식탁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은서의 방을 바라봤다. 문득 요즘 은서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녁을 먹으며 무심코 물었다. 은서야, 요즘 학원 어때? 재미있어?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그래요. 근데 아빠, 엄마가 학원차 아저씨랑 맨날 커피 마시는 거 알아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냥 기다리다 심심해서 가끔 마시는 거야. 지연이 서둘러 말했다. 은서야, 밥 다 먹었으면 과일 좀 가져올게. 그날 밤 은서를 재운 뒤 지연의 핸드폰을 살펴볼까 하는 유혹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신뢰의 문제였다. 아직은. 그래도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은서의 학원 근처에 차를 세웠다. 창문을 살짝 내리고 지켜보는데 지연이 학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몇 분 후 저 멀리서 드림 예체능 학원 미니밴이 도착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여기서도 보였다. 가슴이 저몄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다. 예상대로 학원 앞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너무 가까운 거리, 서로를 향한 눈빛, 그리고 지연이 그의 손에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까지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한 학원차 기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아니었다. 회사로 돌아와 동료 민수에게 술 한 잔을 제안했다. 가슴에 쌓인 의심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요즘 아내가 이상해. 학원차 기사랑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신중하게 말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CCTV 같은 거. 그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파트 주차장 CCTV, 관리사무소 소장과는 골프 동호회로 안면이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지난 2주간의 주차장 CCTV 영상을 USB에 담아주었다.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밤늦게까지 영상을 확인했다. 대부분 평범한 일상 장면이었다. 그러다 지난 목요일 저녁, 낯선 차량이 우리 주차구역에 들어오는 장면을 발견했다. 드림 예체능 학원 미니밴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지연과 함께 차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후 다시 지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당황한 표정이 화면에 선명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단순한 대화는 아니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막상 지연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녀를 직접 추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다음날 은서를 학교에서 일찍 데려와 점심을 함께했다. 딸의 표정은 이전보다 어두워 보였다. 은서야, 요즘 엄마가 어떻게 지내? 은서가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며 말했다. 그냥 핸드폰 자주 보고 웃음소리도 크고 학원차 아저씨랑 이야기할 때가 제일 밝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2살 딸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변화였다. 학원차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서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처음엔 재밌고 친절했는데 요즘엔 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요. 제가 있으면 피곤한 것처럼 구는데 엄마만 있으면 갑자기 웃고 활기차져요. 그 순간 은서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돈도 가끔 주는 것 같아요. 지갑에서 뭔가 꺼내주는 거 봤어요.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했다. 어쩌면 지연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넘어 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의 서랍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은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과 메모지가 있었다. 대부분 주유소 영수증이었고 드림 카페 영수증도 여럿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지에는 낯선 번호와 함께 성재라고 적혀 있었다. 마음을 다잡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제 아내 박지연과 알고 지내시는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당황한 듯한 목소리. 아, 네. 학원차 기사입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카페에서 자주 만나시죠?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도 오신 적 있고요. 또 다시 침묵,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곧바로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성재한테 전화했어? 응, 방금.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없이 거실로 향했다. 소파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식탁 위에는 내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CCTV 영상 캡처본, 카드 명세서, 영수증들. 지연은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지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눈물을 훔쳤다. 내 앞에 앉은 그녀는 더 이상 13년을 함께한 아내가 아닌 낯선 여인처럼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물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2달 전부터. 처음엔 그냥 대화뿐이었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증거를 모으고 추적하던 날들. 어쩌면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왜? 단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그 질문 속에는 12해 결혼 생활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너무 외로웠어. 당신이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지, 내가 당신 눈에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알아?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사실이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대화는 생활비와 은서 학원비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녀의 새 원피스도 달라진 헤어스타일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그것도 은서 학원차 기사와?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성재는 적어도 내 말을 들어줬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줬다고. 지연의 변명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 어린 놈이 널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믿어? 내가 준 돈, 내가 채워준 기름, 그게 다 목적이었던 거 몰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거 아니야. 성재는 정말 나를.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녀는 흐느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26 학원차 기사가 42의 주부에게 진정한 감정을 품을 리 없다는 것을. 얼마나 줬어? 뭐, 돈이야. 그 놈한테 얼마나 줬냐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숨이 턱 막혔다.
우리 가정 생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동안 지연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더 요구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다. 그 돈으로 뭘 한 건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데? 지연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비. 성재가 학비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순간 이성을 잃었다. 그 남자 학비까지 대주기 위해 우리 가족 돈을 썼다고? 은서 학원비 올려달라고 하면서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이해 못해. 나한테 성재는 그냥 돈 주는 사이가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불륜? 우리 딸이 타는 학원차 기사와 바람 피운 거야? 지연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작은 인기척이 들렸다. 은서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얼마나 듣고 있었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은서야. 지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은서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학원차 안 탈래요. 그 말을 남긴 채 은서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12살 딸아이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 사람과 어디까지 갔는지는 묻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 끝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느낌이었다. 내일 그 남자에게 모든 걸 정리한다고 말해. 그리고 은서가 다니는 학원도 바꿀 거야. 지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분노보다 연민이 먼저 밀려왔다. 어쩌면 그녀 역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남자의 달콤한 말과 관심에 현혹된 중년의 여성, 침실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는 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을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서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든 듯했지만 붉어진 눈가는 밤새 울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이 용서할 수 없었다. 회사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은서의 학원 변경이었다. 전화로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학원을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드림 예체능 학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다. 강사 소개란에 성재의 사진이 있었다. 이성재, 26세, 연세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재학 중. 그런데 학력란을 더 자세히 보니 의문이 들었다. 성재가 다니고 있다는 학교와 학과를 검색해보니 그런 전공자는 찾을 수 없었다. 더 깊이 조사하던 중 그 학원의 학부모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몇몇 댓글이 눈에 띄었다. 학원차 기사가 너무 불친절해요. 우리 아이가 기사님 때문에 학원 가기 싫어해요. 왜 매번 기사가 바뀌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댓글. 저희 애 학원 보내고 너무 후회해요. 그 학원차 기사가 저한테도 접근했었어요. 처음엔 친절하다 싶더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연만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닌 계획적인 기만이었다.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중간에 지연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드림 예체능 학원 미니밴이 주차되어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지연과 성재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둘 다 창백한 표정이었다. 성재가 먼저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최 선생님. 제가 모든 걸 설명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 전화해서 들었던 것보다 더 냉정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당신이 뭘 설명한다는 거야? 저와 지연 씨의 관계는 생각하시는 것과 달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성재의 멱살을 잡았다. 분노가 이성을 압도했다. 우리 딸이 타는 차의 운전사가 내가 어떻게. 지연이 울부짖으며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 제발. 성재는 내 소나귀에서 벗어나 재빨리 현관 쪽으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계산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지연 씨. 미안하지만 난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성재는 재빨리 집을 빠져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연이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그 사람.
나한테 돈 더 달라고 했어. 안 주면 모든 걸 당신한테 말하겠다고.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다. 지연은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성재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지연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거실 창문으로 학원차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와 함께 우리 가정의 평화도 멀어져 갔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했다. 이제 어떡하지? 지연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대답하지 못했다. 어느 순간 은서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또다시 우리의 갈등을 목격한 딸아이가 가슴 아팠다. 이제 우리 모두는 돌이킬 수 없는 차선 변경의 순간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선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혼 서류가 담긴 파일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이 이제는 공문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드림 예체능 학원 간판이 보였다. 2주 전 은서의 전학 신청을 한 이후 처음 보는 그 간판이었다. 차를 세우고 잠시 건물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자 우리 가정의 종착점. 학원 앞에는 여전히 그 미니밴이 서 있었다. 충동적으로 학원 입구로 향했다. 리셉션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성재 씨 있나요? 학원차 기사분.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죄송합니다만 성재 씨는 지난주에 그만두셨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그만뒀다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셔서. 아, 그런데 혹시 최은서 학생 아버님 아니신가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동정의 빛이 스쳤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사실 성재 씨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학부모님이 더 계세요. 원장님도 곤란해하셨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른 학부모님들도요?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다. 네. 몇몇 어머님들이 그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명확해졌다. 지연만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기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정막이 흘렀다. 지연은 침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친정으로 떠난다. 별거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은서는 이번 주말부터 두 집을 오가며 지내게 될 것이다. 성재가 학원을 그만뒀대.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옷을 개기 시작했다. 알아요. 문자 받았어요. 아직도 연락하는 거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 연락하지 말아라고.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노? 연민?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그 사람,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대. 지연의 손이 떨렸다. 알아요. 나중에 다른 학부모님께 연락받았어요. 같은 수법이었대요.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엔 작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상상이 됐다. 평범한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던 주부들에게 젊은 남자의 관심은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졌을까. 지연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부가 그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내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했다. 은서는 어때?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새 학교에서 적응 중이야. 하지만 상담 선생님 말로는 심리적 상처가 깊대. 앞으로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12살 딸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다. 엄마의 배신, 부모의 이혼, 그리고 익숙한 환경의 상실까지. 은서의 표정이 일주일째 어두웠다. 저녁 식사 후 은서의 방문을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지만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은서는 침대에 웅크린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은서야, 괜찮아?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든 혼란이 가득했다. 엄마가 왜 그랬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답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12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실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어른들도 실수를 해. 엄마도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야. 엄마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은서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그 아저씨를 더 좋아해서 우리랑 안 사는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아니야. 은서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엄마를 속였던 거야. 그 말에 은서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그럼 엄마가 속았으면 우리랑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했다. 그럼에도 이미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 뒤였다. 때로는 깨진 것들은 다시 붙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 은서야. 다음날 아침, 지연은 마지막 짐을 정리했다. 은서는 학교에 가기 전 엄마에게 꼭 안겼다. 작은 손으로 지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 자주 볼 수 있죠? 지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엄마가 자주 보러 올게. 지연의 짐을 차에 실어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은서의 부모로서만 남게 된 우리였다. 새 직장은 어때?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13년 만에 복직이라 모든 게 낯설어요. 정확히 우리 결혼 기간만큼의 공백. 지연은 가정주부로 지내는 동안 자신의 경력과 사회성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녀가 성재의 관심에 쉽게 넘어간 이유도 어쩌면 그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조심해서 가. 차를 타기 전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다. 그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한 달 후, 우리의 이혼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은서는 주중에는 나와 주말에는 지연과 지내기로 했다. 학교 상담 선생님 말로는 은서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 악몽을 꾸고 낯선 남자들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어느 토요일, 은서를 지연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그녀의 새 아파트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은서의 짐을 내리는데 익숙한 차량이 지나갔다. 드림 예체능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 로고가 붙은 미니밴이었지만 운전석의 얼굴은 분명 성재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이름과 직장만 바꾼 채 같은 수법을 계속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은서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은서의 표정을 보는 순간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은서의 안정이었다. 그 학원 이름과 위치만 기억해두었다. 나중에 해결할 일이었다. 지연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여위였지만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할래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은서에게 키스를 해주고 돌아서는데 지연이 불렀다. 방금 본 거 맞죠?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뭘? 성재요. 이 근처에서 또 학원차를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침묵이 흘렀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이제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도와줄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은서를 위해 그리고 다른 가정의 파괴를 막기 위해 함께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아파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다. 한때는 행복한 가정이었던 이곳에 이제 은서와 나만 남았다. 그리고 주말이면 은서마저 엄마에게 가버리면 이 공간은 기억과 후회만이 가득한 빈 껍데기가 될 것이다. 부엌에서 맥주를 한 캔 따서 창가에 섰다. 아파트 입구로 학원차 한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차에서 내린 아이와 엄마의 모습은 한때 우리 가족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사랑도 가족도 다시 태워줄 차는 오지 않았다. 중얼거리며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은서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뿐이었다. 비록 그 길이 처음에는 험난하고 쓸쓸할지라도.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